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드리고 싶은 은은한 마음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지친 마음의 작은 위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묵어있던 감정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모임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 혹은 친구와 밥을 먹고 헤어진 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잖아.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고. 몇 억은 됐겠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그 말들을 듣는 내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래 잘됐다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왜 갔지? 뭔가 기운을 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허탈하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감각 착각이 아닙니다. 기분 탓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가볍고 품위있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장자랑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공격.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단순히 기쁜 것을 나누고 싶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정 사람 앞에서만 자랑이 쏟아지는 현상을 다르게 봅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동기를 얻는 상향 비교와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확인하는 하향 비교입니다. 자랑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향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채웁니다. 내 자식이 잘된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낼 때 상대방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묘한 안도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도감의 재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식사비를 내고 소중한 오후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 친구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비교 대상 역할을 하고 온 셈입니다. 그 만남이 왜 허탈한지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이 장 은근히가 가장 무섭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이런 자랑이 특히 더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놓고 나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은근한 자랑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근황 이야기입니다. 자식 잘됐다고 자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기분이 나쁜데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자책이 쌓이면 자존감이 조금씩 깎입니다. 은근한 자랑이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충전된 느낌이 드는 만남과 허탈하고 작아진 느낌이 드는 만남.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어떤 관계를 줄여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정확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3장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그 자랑을 번역해서 듣기. 첫 번째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끊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랑을 다르게 번역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이것을 표면 그대로 들으면 나는 자식 자랑을 듣는 청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 내 삶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자랑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대부분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노년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자랑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가능해지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그 자랑이 더 이상 나를 향한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많이 불안한 거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말들이 나에게 꽂히지 않습니다.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방어가 아닙니다. 관점의 이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번역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방어막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장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삶의 무게를 다시 달아보기. 두 번째 방법은 비교의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는 친구 앞에서 내가 작아질까요? 상대방이 내세우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직장, 아파트가, 남편의 경제력. 이것들을 기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서 뒤처진다고 느끼는 순간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말 내 삶의 가치를 재는 올바른 기준입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의 자랑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맛있다고 느낀 것이 있었나요? 최근에 작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해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날이 있었나요?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있었나요? 이것들이 주식값이나 자식 직장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질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내 것으로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친구의 자랑을 들을 때 작아지는 이유는 잠깐 그 친구의 기준이 내 기준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남의 자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칭찬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그 어떤 자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5장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시간과 에너지를 감사장부에 기록하기.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데 드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돈만이 아닙니다. 교통비와 식사비 같은 금전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동하고 준비하는 시간 비용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에너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비용, 내 자존감이 조금씩 깎이는 심리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관계 감사 장부라고 부릅니다. 이 만남이 내게 주는 것과 빼앗아가는 것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위로가 있었나요? 나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있었나요? 만나고 나서 뭔가 충전된 느낌이 있었나요? 반대로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시간, 기운, 자존감. 이것을 솔직하게 적어보면 그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가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계산이 이기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우리에게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젊을 때처럼 소모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회복할 여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계 감사 장부에서 빼앗기는 것이 얻는 것보다 현저히 많은 관계는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6장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새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끊으면 너무 매정한 것 아닐까?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연이 오래됐다는 것이 지금도 그 인연이 좋다는 뜻입니까? 와인도 오래되면 좋아지는 것이 있고 쉬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익숙하다는 것이지 지금도 나에게 좋은 관계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인간관계를 새로 설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생활도 있고 자식 학교 모임도 있고 직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의무적 관계에서 벗어난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따뜻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자랑이 아니라 공감이 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만날 때마다 기가 죽는 10명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노년이 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허탈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늘 드린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자랑을 번역해서 들으세요. 자랑하는 사람 뒤에 있는 불안을 보면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칭찬하세요. 남의 기준에 내 삶을 올려놓는 순간 내가 지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계 감사 장부를 솔직하게 써보세요. 빼앗기는 것이 더 많은 관계는 이제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기죽이는 자리에 쓰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만나고 나서 따뜻해지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변 관계에서의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댓글로 편하게 털어놓아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함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